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 같아요. 바로 의료기기 해외 수출 영문 계약서 작성.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국내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추세가 뚜렷하죠. 그런데 그 첫걸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서초 법무법의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창엽 변호사님 이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사법고시 출신의 벌써 18년 차 베테랑 변호사님이시고요. 네,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죠. 그리고 법무법인 라온, 여기 서초동에 있는 종합법률 러펌인데 뭐 형사, 가사, 부동산은 물론이고 오늘 주제랑 관련 깊은 국제법 분야까지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 있죠? 양나래 변호사님. 아, 네네, 알죠. 그분도 법무법인 라온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거쳐가셨네요. 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곳의 자료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의료기기를 해외로 수출하시려는 당신 입장에서 아이고 정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 이렇게 느껴지는 영문 계약서 작성.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들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는 거. 이 복잡한 과정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뭘 짚어봐야 할까요? 의료기기 수출 계약에서요. 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바로 수출하려는 그 나라, 그 대상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규, 그리고 규제. 이건 정말 철저하게 파악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계약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해요. 아, 규제 준수. 그냥 물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단순히 물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이니까요. 자료에서는 미국 시장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큰 시장이기도 하고 FDA 규정, 이거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FDA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게 그냥 FDA 승인 받았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꽤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소스에서 언급된 걸 좀 보면 일단 FD&C Act, 이게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인데 의료기기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안전성, 유효성 기준을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976년 의료기기 수정법. 이 법 때문에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고요. 아, 등급 분류가 있군요. 네, 그 등급에 따라서 시판전 허가, PMA라고 하죠. 아니면 시판전 신고 510K라고 하는데 이런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SR, 품질 시스템 규정. 이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그럼 계약서에는 이 복잡한 규제 준수 의무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냥 우리 잘 지킬게요. 이 정도면 되나요? 아,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소스에서도 강조하는 게 수출자는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예를 들어 미국 FDA 규정을 온전히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 점을 계약서 조항으로 아주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요. 아, 책임을 명시하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규제 승인 과정에서 역할 분담, 예를 들면 서류 제출 책임은 누가 지고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건지 이런 것까지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규제 문제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거나 제품 회수 사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가리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규제를 못 지키면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위험이거든요. 그렇군요. 당신이 만약 수출 담당자라면 이 규제 준수 조항, 이게 그냥 서류상 문구가 아니라 정말 사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안정핀 같은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현실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인 거죠. 계약에 항상 순탄하게만 가면 좋겠지만 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파트너사랑 문제가 생겼다? 분쟁이 발생했다. 이걸 어디서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 이게 바로 관할권이랑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관할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소수에서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뭐 언어라든지 절차,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건 가급적 양보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법원이 최선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수출 대상국 법원. 이건 당연히 상대방한테 유리하고 우리는 그 나라 법률 시스템 잘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제3국 법원.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 중립적일 수는 있는데 역시 좀 낯선 법 체계고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대한민국 법원 이걸 관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상대방이 엄청 큰 회사거나 거래 규모가 아주 크거나 하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 관할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차선책이랄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적 분쟁 해결, ADR 방식입니다. ADR, 이게 소송보다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국제거래에서 아주 많이 써요. ADR이요? 네, 대표적인 게 중재, 아비트레이션인데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한 중재인,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이 중재인들이 내리는 판정, 어워드로 분쟁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아, 판사가 아니라 중재인이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소송보다 보통 더 빨리 끝나고 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큰 장점인데 뉴욕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 덕분에 중재 판정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법원 판결처럼 강제 집행력을 가집니다. 와, 집행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아주 강력한 장점이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통 분쟁이 생기면 대한상사중재원 KCAB 규칙에 따라서 서울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중재 기관, 장소, 규칙을 딱 정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재 판정이 국제적으로 집행력이 강하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조정은요? 중재 말고 조정도 있던데요? 아, 네. 조정도 있죠. 이거는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좀 도와줘서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아, 도와주는 역할. 네, 중재랑 다른 게 조정인은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합의안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훨씬 좀 유연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당사자들끼리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장점이 많네요. 근데 단점은 조정안 자체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다시 중재나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성격이나 뭐 파트너와의 관계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중재를 먼저 할지, 조정을 먼저 할지, 아니면 뭐 두 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지 이런 걸 결정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당신 입장에서 보면 이 분쟁 해결 조항이라는 게 마치 보험 같은 거네요. 그쵸?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막상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딱 정해놓으니까 시간, 비용 절약하고 예측 가능성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조항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뭐 모든 조항을 다 볼 순 없겠지만 특히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놓치기 쉽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들 위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소스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핵심 그룹으로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도대체 뭘 거래하는 거냐?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하는 조항들이에요. 즉, 상품 및 서비스 조항하고 품질 보증 조항이죠. 상품이랑 품질. 네, 수출할 의료기기의 정확한 이름, 모델 번호, 상세 사양, 수량, 단가, 총액, 그리고 요구되는 품질 기준, 이걸 정말 아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최신 모델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안 되고 모델 XYZ 2024년 제조 버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리고 품질 보증, 워런티의 경우에도 보증 기간, 뭐 예를 들면 인도 후 1년, 보증 범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제조상 결함이 생겼을 때,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리해 줄 거냐, 바꿔줄 거냐, 환불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면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스펙이랑 다른데요? 아니, 이런 결함은 보증 대상 아니에요. 이런 식의 분쟁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군요. 제품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금 지급. 아, 그렇죠. 두 번째 핵심 그룹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바로 지급 조건, 페이먼트 텀즈입니다. 지급 조건. 네.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TT 송금으로 할 건지, 신용장, LC로 할 건지, 어떤 통화로 할 건지, USD냐, 유아냐, 언제 줄 건지, 선적 전에 30%, 물건 받고 나서 7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혹시 지급이 늦어지면 지원 이전은 몇 %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금 지급 조건이 좀 불리하거나 애매하면 바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금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신용장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서류가 조금만 미비해도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대금 문제는 정말 민감하니까 더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핵심 그룹은 뭔가요? 세 번째는 혹시 모를 위험, 예상치 못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즉, 책임 제한, limitation of liability 하고 운송 책임, shipping and delivery, incoterms 관련 조항들이에요. 책임 제한이랑 운송 책임. 네. 먼저 책임 제한 조항.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조항입니다. 아, 한도로 정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그것도 제품 가격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간접 손해나 결과적 손해, 예를 들어 구매자가 우리 제품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해서 입은 손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거죠.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조항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거나 간과하시다가 나중에 예상치도 못한 거액의 배상 청구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와, 간접 손해까지 책임지게 되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럼 운송 책임은요? 아까 인코텀즈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요. 아, 네. 선정 및 인도 조항에서는 물품 운송 과정에서 책임하고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인코텀즈라는 국제 규칙을 쓰는 게 거의 표준이에요. 인코텀즈? 네. 이 인코텀즈에는 EXW, 공장 인도 조건, FOB, 본선 인도 조건,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물품 운송 중에 생기는 비용하고 위험 부담을 수출자하고 수입자 중에 누가 어느 시점까지 질 거냐, 이걸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아하, 책임 분담 기준이군요. 그렇죠. 예를 입어서로 FOB 조건이면 수출자는 물건을 배에 실어줄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고요. DDP 조건이면 수입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운송 책임, 비용, 통관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코텀즈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출자의 책임 범위하고 비용이 확 달라지니까 신중하게 협의하고 계약서에 딱 명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당연히 비밀 유지 조항이나 불가항력, 폴스 메이저 조항, 지진이나 전쟁 같은 거요. 이런 것들도 표준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룹, 제품 정의 및 품질, 대금 지급, 그리고 위험 관리, 이 세 가지가 특히 의료기기 수출하는 중소기업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계약서 하나에 이렇게 고려해야 할 게 많군요.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진짜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도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실제 계약서를 만들거나 검토할 때,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하는 실무적인 팁들, 이걸 좀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당신의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할까요? 네, 몇 가지의 정말 핵심적인 실무 팁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계약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shall하고 may,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쓰셔야 돼요. 쉘하고 메이어. 네, 쉘한 뭐뭐 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의무를 나타내고요. 메이는 뭐뭐 할 수 있다는 어떤 권한이나 재량을 의미해요. 이 단어 하나 잘못 쓰면 우리가 의도했던 거랑 전혀 다른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규제 준수 이야기할 때도 강조했지만 수출 대상국의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냥 법규를 준수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모한 교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네, 용어 하나하나, 책임 소재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방적인 관할권 설정의 함정을 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 유리한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삼는 게 최선이죠. 근데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협상 자체가 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진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너무 강하게만 나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군요. 그렇죠. 때로는 뭐 중재 조항 같은 걸 통해서 절충점을 찾는다든지 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제계약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전문가 검토. 네, 우리가 아무리 꼼꼼히 본다고 해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놓칠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숨겨진 독소 조항은 없는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필수적인 푸자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문가의 눈으로 최종 점검하는 거, 이게 필수적이군요.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실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요. 통일되고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계약이라는 게 한 번 딱 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고 뭐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작성되는 뭐 수정 합의서, 어멘드먼트라든지 부속 합의서, 에덴둠, 어펜딕스 아니면 별첨 자료, 익스빗 같은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원래 계약서랑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것들도 다 계약서의 일부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문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본 계약서랑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내용이 최종 합의된 거지? 이렇게 혼란이 생기거나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면 계약 전체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문서 관리가 부실하면 아무리 잘 만든 계약서라도 그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최종 검토, 그리고 그 이후 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의료기기 해외 수출 시 영문 계약서 작성이라는 어찌 보면 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규제의 준수를 계약의 기본 전제로 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관할권 및 분쟁 해결 방법 명확화, 또 계약의 뼈대가 되는 핵심 조항들, 뭐 제품 정의, 대금 지급, 위험 관리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명시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용어 사용과 전문가 검토,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문서 관리의 중요성까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초석은 결국 이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단단하게 다져져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계약서라는 법적 문서 그 자체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계약서는 물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근데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계약서 조항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단순히 법적 문서를 완벽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해외 파트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고 투명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신뢰관계가 장기적인 성공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 만들어진 계약서를 어떻게 보완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계약서 조항 너머에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계약서만큼이나 중요한 파트너와의 신뢰관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